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천안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고개를 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면요? 여기 서자로 태어나 온 세상의 멸시를 받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글도 배우지 못했고 밥상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온 집안이 그를 부끄러워했지만 그 소년의 손끝에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놀라운 재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결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김상서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적자 2명과 서자 1명이 있었지요. 첫째 김인우는 과거에 급제하여 벌써 육조의 당하관이 되었습니다. 풍채가 좋고 학식이 뛰어나 임금께서도 총애하시는 인재였지요. 집안의 자랑이자 미래의 정승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인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김상서댁 큰아드님은 정말 훌륭하시구려. 저렇게 출세할 줄 알았지. 둘째 김인걸은 글씨에 일가견이 있어 궁중의 사관으로 뽑혔습니다. 그의 글씨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선비들이 앞다투어 그의 글씨를 구했습니다. 한양의 양반들도 인걸의 편액을 받으려고 줄을 섰지요. 하지만 막내 김몽학은 달랐습니다. 몽학의 어머니는 김상서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김상서가 젊은 시절 술김에 실수로 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였지요. 정실 부인은 몽학을 볼 때마다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안의 피를 받았다니. 보기만 해도 더럽구나. 사랑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몽학은 사랑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뒷마당 헛간 옆 작은 움막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먹다 남긴 찬밥에 물을 말아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아랫목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몽학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발로 차거나 침을 뱉었지요. 큰형 인우가 특히 심했습니다. 야, 이 천한 놈아. 내가 감히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느냐? 고개를 숙여라. 내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수치다. 둘째 형 인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자 주제에 집안을 돌아다니지 마라. 손님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우리 집안에 천한 핏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일이다. 몽학은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학문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서당에 가려 하면 훈장이 손사래를 쳤지요. 서자 주제에 무슨 글을 배우겠다는 거냐?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내 어미나 따라 심부름이나 해라. 마을 아이들도 몽학을 괴롭혔습니다. 저것 봐라. 김상서댁 천한 서자 아니냐? 내 어미 종년이지? 하하. 종년의 자식? 종년의 자식?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고 몽학이 길을 가면 일부러 길을 막고 놀렸습니다. 몽학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더 심하게 괴롭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뒷마당 구석에서 혼자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를 그렸고 나무를 그렸고 구름을 그렸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의 손끝에서는 살아있는 듯한 그림이 태어났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몽학이 그린 땅바닥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몽학아, 이걸 내가 그린 게냐? 이건 정말 신기하구나. 이 참새가 지금이라도 날아갈 것 같구나. 하지만 곧 슬픈 표정으로 그림을 지워버렸습니다. 얘야, 그림 따위 그리지 마라. 너는 서자다. 서자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쓸모가 없단다. 차라리 힘을 길러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어라. 그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다.
몽학이 15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도화서의 화원 앙견이 김상서 댁을 방문했습니다. 김상서가 집안의 족보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요. 앙견은 조선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총애하시는 어진화사였고 그의 그림 한 점은 금 몇 냥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양반집들이 앞다투어 그의 그림을 얻으려 했고 중국 사신들도 그의 그림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김상서가 직접 대문까지 나와 앙견을 맞이했습니다. 안하원, 멀리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입니다. 앙견이 며칠간 김상서 댁에 머물며 족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붓이 부러져 새 붓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좀 시장에 가서 화방에서 붓을 사다 주시오. 새치짜리 중호필로 2자루만 부탁하오. 종들이 모두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그때 마침 물을 길어오던 몽학이 지나갔습니다. 앙견이 몽학을 불렀지요. 얘야, 내가 좀 다녀와 주겠느냐? 몽학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소인이 다녀오겠습니다. 시장에 간 몽학은 화방에서 붓을 샀습니다. 하지만 붓을 사면서 다른 물감들과 화첩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름다운 색깔들이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몽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석을 보는 것 같았지요. 화방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에 관심이 있느냐? 하지만 이런 물감은 비싸단다. 저 석청 하나만 해도 은자 2냥이다.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몽학은 아쉬운 마음으로 붓만 들고 돌아왔습니다. 앙견에게 붓을 전해주며 슬그머니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앙견이 붓을 움직일 때마다 종이 위에 산과 나무와 구름이 살아났습니다.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몽학은 숨도 쉬지 않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앙견이 몽학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얘야, 그림이 그렇게 신기하냐? 예. 소인은 저런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느냐? 몽학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천안 서자라 배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릴 뿐입니다. 앙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번 그려보거라. 지금 여기 땅바닥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렴. 몽학은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몽학의 손이 움직이자 참새가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섬세했고 참새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리를 벌리고 지저귀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이었지요. 앙견이 그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라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오랜 세월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런 천재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건 보통 재능이 아니다. 대체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떤 화원에게 사사받았느냐?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입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오는 참새를 보고 그렸습니다. 앙견이 몽학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얘야, 너는 천부적인 화가의 재능을 가졌다. 이런 재능을 땅바닥에 묻어둘 수는 없다.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나를 따라 한양으로 가자. 그때 김상서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앙견이 몽학을 제자로 삼겠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안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아이는 천안 서자입니다. 화원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화서는 양반들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김상서 어른, 그림에는 적서가 없습니다. 오직 재능만 있을 뿐입니다.
이 아이의 재능은 제가 평생 본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재능을 썩히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형들도 달려왔습니다. 큰형 인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런 천한 놈이 화원의 제자라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둘째 인걸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서자가 출세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형제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제자로 삼지 못한다면 저는 족보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를 썩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를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김상서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안견이 워낙 유명한 화원이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몽학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지요. 몽학아, 내 재주를 펼칠 기회가 생겼구나. 하지만 세상은 너를 서자로만 볼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거라. 어미는 여기서 내가 훌륭해지기를 기도하마. 몽학은 안견을 따라 한양의 도화서로 들어갔습니다. 도화서는 임금님의 어진과 궁중의 그림을 그리는 곳이었지요. 높은 담장 안에 넓은 마당이 있었고 여러 채의 건물에서 화원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화원들이 몽학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안 선생의 새 제자라던데 서자라며? 서자 주제의 도화서에 들어오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거야. 나이든 화원이 비웃었습니다. 안 선생도 늙으셨나 보군. 서자를 제자로 삼다니.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신분이 천하면 소용없는데 말이야. 화원들은 몽학을 무시했습니다. 붓을 내주지 않았고 물감도 주지 않았습니다. 몽학은 다른 화원들이 쓰다 버린 붓을 주워 사용했고 남은 물감을 모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도 제대로 주지 않아 버려진 종이 뒷면에 그림을 그렸지요. 젊은 화원들이 일부러 몽학을 괴롭혔습니다. 야, 서자야. 물 좀 떠와라. 우리가 마실 물이 떨어졌다. 몽학아, 마당 좀 쓸어라. 낙엽이 지저분하구나. 몽학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을 날랐고 마당을 쓸었고 화원들의 붓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몽학은 새벽부터 밤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지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났지만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도 따뜻한 물에 손을 녹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견이 몽학의 노력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몽학아, 세상은 너를 서자로만 볼 것이다. 하지만 그림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그림이 내 진가를 증명할 것이다. 붓을 놓지 마라. 1년이 흘렀습니다. 몽학의 그림 실력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산수화를 그리면 물이 흐르는 듯했고 화조화를 그리면 새가 날아갈 듯했습니다. 인물화를 그리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화원들은 여전히 몽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심이 더 커졌지요. 저 서자놈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신분은 변하지 않아. 어느 날 궁중에서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고 도화서에서 병풍을 그려야 했습니다. 8폭짜리 사계절 병풍이었습니다. 안견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병풍은 매우 중요하다. 왕실 어른들께서 모두 보실 것이다. 누가 맡아서 그리겠느냐? 다른 화원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지만 안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몽학이가 그려보거라. 화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선생님, 서자 주제에 궁중 병풍을 그리다니 말도 안 됩니다. 만약 잘못되면 도와서 전체가 망신을 당합니다.
나이든 화원이 나섰습니다. 안 선생,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서자가 그린 그림을 왕실에 바친다는 것 자체가 불경입니다. 하지만 안견은 단호했습니다. 그림은 신분이 그리는 것이 아니다. 실력이 그리는 것이다. 몽학의 실력이면 충분하다. 내가 책임지겠다. 몽학은 떨리는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병풍 8폭의 사계절의 풍경을 그려야 했습니다. 봄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과수원을 그렸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 섬세하게 표현했지요. 여름에는 시원한 폭포수를 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든 산을 그렸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겨울에는 눈 덮인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눈이 지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몽학은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획 한 획에 혼을 담았지요. 그의 손끝에서 사계절이 살아 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한 화원이 몰래 병풍에 먹물을 뿌렸습니다. 서자가 공을 세우는 것이 배 아팠던 것이지요. 가을 병풍 한 폭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먹물이 뿌려진 병풍을 본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병풍이 망가졌다. 내일 모레가 궁궐에 바쳐야 하는 날인데. 다른 화원들이 몽학을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잘못 보관했기 때문이다. 서자 주제에 중요한 일을 맡기니 이런 일이 생긴다. 이제 도와서 전체가 망신이다. 젊은 화원이 비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서자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몽학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조심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안견이 병풍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그려라.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다. 선생이 믿는다. 몽학은 눈물을 닦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병풍을 그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병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훌륭했습니다. 그림 속 풍경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가을 단풍은 처음보다 더 아름다웠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그림이다. 병풍이 궁궐로 들어갔고 임금께서 친히 보셨습니다. 임금께서 크게 감탄하셨지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살아있는 듯하구나. 특히 이 가을 단풍은 마치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질 것 같구나. 안견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의 제자 김몽학이 그렸습니다. 임금께서 놀라셨습니다. 그 어린 제자 말이냐? 불러오너라. 짐이 직접 보고 싶구나. 몽학이 어전에 나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렸지요.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서자라던데 천한 핏줄이 어찌 어전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좌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서자를 어전에 부르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재능이다. 계속하거라. 임금께서 몽학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병풍을 그렸느냐? 예, 전하. 부족하오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찌 이리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느냐? 특히 이 가을 단풍과 겨울 소나무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무엇이 다른 것이냐? 몽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희는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며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꽃 한 송이도 나뭇잎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도 저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모두 보았고 그것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그림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경의 그림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경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구나.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전하, 하오나 이 아이는 서자입니다. 궁중화원으로 삼기에는 신분이 낮습니다. 양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금께서 노하셨습니다. 짐이 보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재능이다. 이만한 그림을 그리는데 적서가 무슨 상관이냐?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 옳으냐? 임금께서 몽학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궁중 화원이 되어라. 그리고 짐의 어진을 그려보거라.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어진은 임금님의 초상화로 최고의 화원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을 서자에게 맡기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우의정이 급히 나섰습니다. 전하, 어진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서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단호하셨습니다. 짐이 결정했다. 이 아이라면 할 수 있다. 몽학은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의 어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화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붓을 들었지요.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든 화원이 비웃었습니다. 어진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거야. 서자 주제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밤을 새워 어진을 완성했습니다. 임금님의 위엄과 자비로움이 동시에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미소는 은은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용포의 용 한 마리 한 마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골룡포의 주름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어진이 공개되자 모든 신하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살아계신 전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숨을 쉬는 듯합니다. 이런 어진은 처음 봅니다. 좌의정도 감탄했습니다. 신이 잘못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입니다. 임금께서도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경은 진정한 화원이로다. 이제 신분을 따지는 자가 있으면 짐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경에게 벼슬을 내리겠다. 몽학은 궁중 최고의 화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도 겸손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천한 신분의 아이들을 찾아가 격려했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몽학은 이제 조선 최고의 화원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의 그림은 중국에서도 인정받았고 왕실의 모든 중요한 그림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명나라 사신들도 그의 그림을 구하려 했고 일본에서도 사람을 보내 그림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몽학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몽학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늙은 아버지 김상서가 병석에 누워 있었지요. 몽학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이 부끄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큰형 인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잘못 보았다. 용서해다오. 내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벼슬도 잃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둘째 인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너를 그토록 괴롭혔는데 내가 돌아와 주다니. 고맙다. 몽학은 웃으며 형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들,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형님들의 멸시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저를 더 나은 화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형님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상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몽아가, 아비가 잘못했다. 내가 서자라고 천대했지. 내 마음은 보지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몽학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자로 태어난 것을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세상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그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천한 신분이 오히려 저를 위대한 화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몽학은 고향의 화실을 열어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먼 곳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지요. 세월이 더 흘러 몽학은 예순이 되었습니다. 스승 안견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몽학이 도화서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몽학이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움막 앞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는 소년의 모습이었지요. 그림 아래 글을 남겼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하늘이 준 재능은 천하지 않았다. 세상은 겉만 보지만 진정한 스승은 속을 본다. 나의 스승 안견 선생께서 나를 발견해 주셨듯 나도 숨겨진 재능을 찾아 빛내주리라. 신분은 사람을 가둘 수 없다. 오직 마음만이 사람을 만든다. 몽학은 평생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는 노비의 자식도 있었고 서자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몽학은 신분을 보지 않고 오직 재능과 열정만을 보았습니다. 몽학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은 그의 천한 신분만 보았지만 명화원 안견은 달랐습니다. 재능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맑은 눈을 보았지요. 우리도 살면서 신분이나 조건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몽학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그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결 야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